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어른의 문답법 끝내고 이번 시간에는 좀 새로운 형태로 접근을 하려고 퀵뷰, 저희가 항상 책 하나를 가지고 너무 정밀하게 분석을 계속 해왔는데 오늘은 저희가 촬영 시간이 10시에서 12시 일요일 날 하는데 이 2시간 안에 끝내기로 작정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존 방식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페이지까지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은 네다섯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한 권을 이게 지금 저희가 선택한 책이 스토리 오어 다이인데 스토리만이 살 길. 여기 보면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부에 이제 1부에는 4강, 2부에도 4강, 그다음에 3부에 5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 위주로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구조는 일단 일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그 스토리의 생존 법칙이라고 해서 총 27가지를 그 필요한 내용에 맞춰서 27가지가 쭉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이 책도 되게 저는 마치 교과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핵심 요약이라는 게 또 뒷부 계속 그 중요 부분마다 핵심 요약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실전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마치 교과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나왔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편집이 되게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스토리 책답게 그 진행 방식도 스토리를 많이 도입을 해서 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뭐 이렇게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두 분 교수님과 함께 강 위주의 핵심 내용을 짚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부는 스토리 본능, 삶과 죽음을 가르는 스토리, 2부는 스토리 핵심, 서로 다른 세상을 잇는 접점, 3부 스토리 창작, 끌리는 스토리 만들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1강 스토리만이 살 길이다. 요거에 대해서부터 이제 제가 핵심 요약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어느 교수님 얘기하신 건가요? 김두열 교수입니까? 김영철 교수입니까? 보통 뭐 시작은 김도희 교수님이 항상 그렇습니다. 포문을 열어주시니까 좀 그러니까. 바꾸려 했는데 이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좀 더 해요? 아니. 자, 이제 1부는 스토리 본능인데 이거는 why 스토리, 왜 스토리인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스토리인가 하는 거고 2부는 컴포넌트 오브 스토리, 스토리의 구성 요소가 뭐냐. 세 번째는 이제 스토리 활용법, 이 3부입니다. 그래서 1부에는 이론적 근거, 그리고 인지 구조, 사람들이 왜 스토리에 혹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스토리만이 살 길이다가 이제 1부의 전체 제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스토리의 이제 정의를 갖다 이야기하는데 스토리의 정의가 갈수록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말에서는 스토리는 사실을 해석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또 이제 1부가 지나고 2부가 되면서 우리가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지면 또 스토리에 대한 정의를 조금씩 변형을 시켜놔요. 이제 그 변해가는 과정들이 이제 발전돼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개념으로 처음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인지적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생존 법칙 1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인지적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워낙 필요 없는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 35,000건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민해야 되는 건 70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70건 이것도 다 신경 써서 보려면 우리 골 빠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뇌는 뭘 하느냐 하니까 이걸 갖다가 정보를 계속 패스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팸 메일 지우는 것 같이 툭툭 지워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진짜 생존에 필요한 그 정보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치지 않게 해주는 게 인지적 무의식이다. 그럼 인지적 무의식은 뭐냐니까 이 정보가 내한테 필요한 정보다 해가지고 소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한테 꼭 내 생존에 꼭 필요한 정보구나.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인지적 무의식이라 그런다. 그래서 인지적 무의식은 우리의 스토리를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럼 스토리가 갖는 강력한 변화와 설득의 힘을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이 장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스토리가 없었다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 표피적으로 가는 이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요. 그다음에 예. 제가 요 1강 보면서 생각난 책이 지능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대열이라는 나사에서 아마 이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신경과학자신데 이분의 책을 보면 뇌가 워낙 에너지를 제일 많이 소비하니까 이 암묵적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강이 그냥 이렇게 나온 말이 아니라 뭐 사실 지금 뇌과학자분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이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뭐 여기서 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 나오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내가 몸무게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2%조차도 다른 동물의 한 5배 내지 6배 정도 되거든요. 뇌의 비중이. 근데 이 에너지의 25%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25% 쓰려면 생각 많이 하고 이러면 골치 아프다니까. 골박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필터링 해주는 게 인지적 무의식이다. 그 개념을 이제 처음에 깔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오는 게 인지적 무의식에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하느냐니까 스토리는 생존을 위한 시뮬레이션인데 어떻게 돼 있느냐니까 처음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호르몬 코티솔을 분비하게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혹시나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걱정해주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결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경 전달 물질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프로세스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3부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스토리를 전달할 때 요 순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잠깐만 지금 좀 전에 호르몬 세계의 순서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터지면은 갈등이 일어나면 이게 뭐지 하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도파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 저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하고 스트레스가 받으면은 코르티솔이 나오고 저 주인공이 반드시 이겨야 돼 저걸 극복해야 돼 하고 연민의 정이 나오면 옥시토신이 나온다고. 그거는 이제 3부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1부에서는 요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생존법칙 2에서 들어갑니다. 생존법칙 2에서 코티솔, 불안감, 옥시토신, 걱정, 도파민, 즐거움 요 순서대로 진행된다. 그 몇 페이지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여기가 지금 50페이지. 도파민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 그건 뒤에 나오는 거. 아니 앞에도 그렇다니까. 저기 생존 법칙 2 나는 이게 지금 페이지가 달라서 그런데 생존 법칙 2 그 바로 뒤에 보면 이 스토리 첫 번째 나오는 게 도파민이에요. 강렬한 호기심을 자아내면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쏟아내는데 그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낀다. 우리 뇌는 그런 식으로 보상을 더줘 우리로 하여금 호기심을 쫓고 스토리의 결말을
확인하게 만드는 그러다 보면 꼭 알아야 될 뭔가를 알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혹시나 도파민이 분비되기 전에 스토리의 마법이 풀려서 빨간 연비를 먹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스토리가 즉각 활성화되는 신경 전달 물질 두 가지 더 있다. 코르테솔은 스토리의 주인공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 그다음에 옥시토신은 주인공이 아닌 신경 쓰는 역할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작이 도파민이라니까. 호기심을 갖는 거는 그거죠. 근데 전개 방식은 어, 불안, 걱정, 해결 이렇게 간다는 거죠. 불안, 걱정, 해결. 예, 호기심. 생존을 위한 시뮬레이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좌우지간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는 이걸 하여튼 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호기심이 제일 먼저 이게 뭔데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럴 호기심이 도파민이고 그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어떤 위험 상황에 빠지면 이거 저러다가 저거 까딱하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코르티솔이 나오고 딱정벌레를 먹어 뭐 이러면서 옥시토신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서가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나 도파민이 분비되기 전에 스토리의 마법이 풀려서 빨간 열매를 먹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스토리가 즉각 활성화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두 가지가 두 가지 더 있다. 코르티솔과 옥시토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김영주 교수님은 도파민이 나오기 전에 이 두 가지가 먼저 나온다? 아니 그게 아니고 도파민이 분비되는 게 맞는 얘기인데 도파민이 분비되기 전에 스토리의 마법이 풀려서 빨간 열매를 먹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그 얘기 뭐냐면 도파민이 분비되기 전에 딴 게 먼저 나오면 안 돼. 도파민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코르티솔 나오고 그러고 마지막에 옥시토신 나오면서 옥시토신이 이게 행복을 위한 그거거든. 근데 그게 해결되기 전에 도파민이 해결되고 나면 나오는데 해결되기 전에 행동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코티졸하고 옥시토신을 갖다 그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단계를 다 거치면 도파민이 나오는데 도파민 나오기 전에 섣불리 행동을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그 행동의 문제 해결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빨간 열매를 잘못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불안감, 걱정이 있는 그 코티졸, 옥시토신을 거쳐서 도파민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얘기. 자, 진행자로서 어느 분의 편을 들기는 좀 애매하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영상 보시고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의견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편집할까 하다가 뭐 이것도 사실 저희가 항상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생방이잖아요. 저희가 미리 설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이런 묘미도 있네요. 그만큼 책 읽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시죠. 넘어가시고 김도 교수님 말씀하다가 잠깐 끊긴 것 같은데 어쨌든 맞습니다. 코르티솔하고 옥시토신 이 얘기하시다가 이제 끊겼죠?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만 년 전에 우리 뇌가 확 커졌다. 그러니까 커진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사회적 인지 능력을 갖기 위해서다. 이걸 갖다 이제 사회적 지능이라고 불렀는데 사회적 지능이라는 말은 남들과 소통하고 잘 지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똑똑해지는 것 같으면 이런 뇌가 확 커질 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막 소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커졌다. 그래서 이제 그 인지혁명이라고. 그리고 스토리만이 살 길이다 해서 이야기가 그냥 외운 것보다 스토리로 하면 22배가 늘어났대. 곱하기 22가 된다는 거죠. 22배 잘 기억할 수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스토리의 이론적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스토리의 이론적 근거인데 이 스토리의 이론적 근거에서 뭐 3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생존 법칙 3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도 하지만은 어울리지 못하면 따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회적 고통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회적 고통에 따돌림을 안 당하려 그러면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이제 경영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이 책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사냥이라든지 사자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세운 단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표가 단기적이면 단기적일수록 협력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목표가 장기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선량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이러면은 계속 미룬다는 거예요. 협력 안 하고.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에 대해서 누구든지 협력한다.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1강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인지 구조, 그 다음에 뇌의 발달 단계, 그 다음에 부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스토리에 혹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제 기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저자가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소프트 스킬이 아니다. 예, 그 부분 좀 계속 뒷부분에도 좀 강조를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어른의 문답법이라는 책을 끝냈었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참 타이밍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 예. 어른의 문답법을 그대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예. 인지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도덕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스토리를 통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네. 좀 보면서 느낀 게 어른의 문답법의 사례집이 아닌가. 예. 예.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니까 예. 그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1강의 마무리 보면 57페이지에는 이제 핵심 요약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친절하게 좀 잘 되어 있죠. 예. 자, 그러면은 1강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까요? 1강은 조금 더 이제 그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스토리를 발명한 적이 없다.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 그 알타미라 동굴의 뭐 야우도라든지 뭐 사냥하는 모습이라든지 고구려 사신벽화 이런 것들 스토리를 담아 놓은 거거든요. 그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냐? 생존에 꼭 필요한 스토리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화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또 하나가 객관성의 미신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전부 다 객관적인 존재로 나는 사물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본다는데 전부 주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그걸 객관성의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관적으로 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마다 객관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객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깔고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사람들마다 객관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객관적이라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략하려면 그 사람의 주관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공략 포인트입니다. 그게 어른의 문답법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 그대로 나오죠. 상대방의 그 인지 과정을 파악해라. 예,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맞죠? 예. 그래서 왜라는 걸 갖다 또 강조하죠. 여기도 왜라는 거. 그래서 스토리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것들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은 그 인지적 무의식이 다 필터링하고 던져버리고 내 생존에 필요한 것만 탁탁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향후 나한테 닥칠 일을 잘 해결 내 생존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되게 이제 스토리를 재미있는 거라 그러는데 재미있는 게 아니고 심각한 거다, 필수적인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스토리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휘하하지 마라. 응?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휘하하고 스토리를 낮게 보는데 이 낮게 볼 게 아니다. 이런.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계속 소프트 스킬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문자와 언어라고 하는 발명품이 수단적으로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냥 뭐 눈빛으로 이게 스토리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스토리가 중요하냐면 살아남는 데 핵심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꼈고 그것을 보았는지를 자기가 또 전달받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뭐에 필요한 정보?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이게 이제 사회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언어의 발명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사람은 스토리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데이터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제로원 뭐 쫙 있으면은 그 보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죠. 근데 그게 이제 스토리로 환산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의미가 나오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어떤 감정도 느끼게 되는 거죠. 공포 감정을 느끼든 뭐 안도감을 느끼든 무슨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 모든 게 전부 다 그 세상이 워낙 복잡다단한 그 기초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프로세스할 수 없으니까 그 왜 비디오도 압축할 때 보면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물체는 전부 그냥 똑같은 거로 정보 처리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그 이해되고 있는 사실 중에서도 생존과 관계없는 건 다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게 원시 부족들 중에서 그 족장이 전부 누구예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현대도 이제 원시 부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족장이 갑자기 사람들 데리고 다 산꼭대기로 갑니다. 따라와. 아무도 티 안 달고 따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다음날 홍수가 나서 마을이 다 떠내려 갑자기. 그런 것들을 글로 만드는 스토리를 글로 만드는 게 탈무드잖아요. 탈무드는 유태인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유태인이 생존하는 방식들의 스토리들이 쫙 적혀 있거든. 그걸 갖고 랍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고 재해석하고 막 이러는 거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강, 사실은 사실로 물리칠 수 없다. 예. 예, 1강 가지고 2시간 갑니다, 이러면. 자, 정보의 중요는 관심의 결핍을 낳는다. 정보의 풍요는 관심의 결핍을 낳는다. 예, 저는 이 말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예. 요즘은 사실 정보의 홍수죠. 아까 말씀주셨듯이 뭐 옛날에 원시 부족에서는 오래 사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사실 정보는 되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생존 법칙에서 내가 이제 이 2에서 내가 이게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왜 음식이 맛있고 섹스가 재밌느냐는 거야. 이게 생존하라고 만드는 거야.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안 먹으면 개체 유지가 안 되죠. 섹스가 재미가 없으면 종족 보존이 안 되죠. 그 생물의 2대 본능이 그러니까 개체 유지와 종족 보존인데 이 두 개를 재밌게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스토리는 재밌느냐는 거야. 이 생존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재밌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사람에 빠지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에 빠진다거나 스토리의 재미에 빠지게 되는 거는 내가 생존할 확률을 자꾸 높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그 기세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전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보니까 그 전유성 씨 말이 맞는 것 같더라.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밌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을 또 구분해 놨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살아가려고 본능적으로 재밌는 걸 추구하는데, 인간들은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만 가르친다. 이거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다. 이 필요 없거든요. 시험 보는 데만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뭐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더 필요한 건데, 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통치술에도 쓰이잖아요. 옛날에 그 50학부 때인가요? 3S인가? 에스크에서 뭐 스크린, 섹스? 그다음에 또 뭐였죠? 해가지고 스포츠. 그래서 그때 뭐 프로야구도 생기고 네. 이걸 또 통치술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죠. 예, 이런 걸. 그래서 저는 사실 75페이지에 보면 사실 인간의 가장 뛰어난 재주는 비판적 사고가 아니라 남들과 힘을 합치는 능력이다. 예. 그래서 뭐 저 1강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부족이라는 거, 그리고 그 부족의 생각, 또 부족 따돌림 받지 않는 거, 그리고 뒷담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뒷담화 이야기를 그 사피엔스에서 나오는 뒷담화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여기는 뭐 가십이라 그래가지고 뒷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0명 수준. 뭐 이거는 이제 덤바. 사피엔스를 뭐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따돌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로 사실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팩트가, 사람들은 팩트에 순응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팩트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라는 게 매우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매우 모호한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 가지고 사실을 치려고 그러는데, 팩트를 가지고 팩트를 제압한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에 관한 사실에 크게 네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죠. 중립적 사실, 경고적 사실, 그 다음에 입증하는 사실, 그 다음에 상충하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 내는 모든 결정을 다가갈까 물러설까 하는 모드로 검토한다는 거예요. 어프로치와 위드롤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3부로 넘어가면은 갈등하고 같습니다. 갈등할 때 어프로치 갈등할 거냐, 어보이던스 하느냐 하고, 쿨트르 레빈이 한 이야기거든요. 갈등이란 어프로치와 어보이던스의 조합이다 이랬어요. 선택 갈등의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이제 내가 모든 결정을 할 거냐, 철회할 거냐는 모두로 검토한다. 그래서 거기에 검토의 기준은 뭐냐니까 내 안위라는, 내가 안전한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갖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에는 이것들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 쭉 넘어가십시다. 저희가 책을 잘못 고른 걸까요? 참 할 말이 많은 책인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상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빨리빨리 넘어가면 돼요. 돼가지고. 지금 김현주 교수님 막 뭔가 얘기하시고 싶은데. 아닙니다. 뭐 요번처럼 별로 벌레가 끔찍하다 뭐 이런 얘기 외에는 네. 예, 아유 벌레 끔찍, 벌레 딱정벌레를 먹으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3강 감정의 누명을 벗겨라.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고 당신이 한 행동을 잊지만 당신으로 인해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절대 잊지 않는다. 네. 참 와닿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안 걸리고 살아가려면 감정을 빨리빨리 잊어야 돼요. 옛날에 느꼈던 감정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그 위기양 걸려, 위기양. 이 3강에서 이분이 엄청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플라톤을 부정하셨습니다.
플라톤이 그렇습니다. 힘들어졌다고. 이 양반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든 거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기 심리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플라톤이 세상을 거꾸로 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데이비드 휴me 이성은 감성의 노예다. 이걸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산 하이트 책 보면은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고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 등에 올라탄 기수다. 그러니까 이성의 감성을 인도할 수 있고 인도해야 한다는 게 플라톤 얘기인데 이거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 코끼리 보고 뭐 채찍을 때리든 어쩌든 오른쪽으로 가라 해도 코끼리 안 갑니다. 지가 가기 싫으면. 그냥 왼쪽으로 가든지 뭐 직진을 하든지 그러는데 코끼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거를 조금씩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반대 방향으로 절대 못 가게 한다는 게 심리학자들 얘기고 플라톤 얘기는 결국은 뭐 인간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고 또 그걸 지배해야지만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저 성토 대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플라톤이. 그것도 이제 비교적 관점을 가져야 돼요. 시대적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쪽에는 플라톤 때는 시민이었잖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고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불합리한 개인의 시대를 거쳤다가 지금은 굉장히 똑똑한 개인으로 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이 실은 이제 학문 중에는 맨 꼬레비 학문입니다. 문화인류학 다음에 심리학이니까 꼬레비 학문이 뭐냐니까 철학은 당위에 대한 것들, 당위에 대한 것들. 근데 이 심리학은 뭐냐면 존재에 관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심리는 뭐예요? 빼딱한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고 사람 죽이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 심리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부정돼야 되지만 심리학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위에 대한 학문이냐 존재에 대한 학문이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심리학입니다. 네, 상강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배울 때는 이성의 밑에 있는 게 감정이다. 저는 이렇게 배운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제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 저자의 의견과 감정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3강에는 대부분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 뭐냐? 정보냐, 지식이냐, 지혜냐, 아니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이런 행동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감정이 행동 변화를 가져오지 이성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변화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중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강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 진화는 엄청나게 빨리 갔다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갔는데 우리 신경회로는 옛날에 고착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하고 우리 인간이 반응하는 거의 괴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신경회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행동을 바꾸려면 그 신경회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회로는 뭐예요? 사자의 그 위험을 피하던 그 시기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니까 감정이 빨리 움직였다는 거예요. 육감에 의해서 지가 그걸 쓰다 갑자기 막 사람들 비명소리 들리고 이래서 안 되겠다고 애 안고 팍 튀어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감정이 즉각적으로 보호해 준다.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고 있죠. 변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성을 갖다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감정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스토리는 시스템인데 시스템은 그 자체가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 저그 117페이지 보면 2강에 나왔던 사례를 다시 예시로 드는데 10대 임신의 위험을 경고하는 드라마 뉴스를 보여준 실험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감정에 호소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리고 요즘 근래에 들어보면 감정에 관련된 책들이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몇 권 사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요즘에는 사실 이성보다는 감정에 관련된 그런 저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뭐 여기 감정에 대해서 이 저자가 얘기한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하여간 4강 그러면 이제 4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강 뇌가 끌리는 스토리. 서사적 상상, 즉 스토리는 생각의 기본 도구다. 이성의 힘이 거기서 나온다. 스토리는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고 예측하고 계획할 때나 사물을 설명할 때 쓰는 주된 수단이기도 하다. 예. 요렇게 해서 맨 처음에 그 지역 수족관에서 문의가 온 걸로 해가지고 콜 투 액션? 그러니까 행동 요청이라는 요런 개념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예, 하고 있습니다. 4강을. 근데 제가 보니까 4강은 그 올에이지라는 그 여성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광고하는 사례도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되게 괜찮은 저는 정말 그 슈퍼볼 광고에 이게 실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60초 정도 나왔으면 사실 엄청나게 생리대 광고죠. 예? 생리대 광고죠. 예. 예.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기가 그래가지고 근데 근데 그걸 왜 슈퍼볼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인 슈퍼볼은 남자 마초맨들이 보는 그런 게임인데. 그러니까 이 생리대라는 컨셉을 남자와 여자 모두 다 컨셉을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예, 그런 컨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슈퍼볼이 미국에서는 제일 광고 효과가 크니까 거의 뭐 사실 슈퍼볼 자체도 축제지만 미국에서는 제가 그 광고 공부를 해봤는데 이 미국에서는 이 슈퍼볼 광고는 그들만의 또 축제더라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광고 나오면은 화장실 가거나 뭐 이렇게 진짜 딴 일 하고 이러는데 미국의 슈퍼볼 광고는 저도 따로 모아서 볼 정도니까. 예. 그 뭐 애플도 그렇고 뭐 유명한 회사들도 사실 슈퍼볼 광고에서 성공을 한 경우가 되게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개념을 바꾸는 거죠. 감춰야 되고 뭐 이 숨겨야 되고 기능 위주로 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유롭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면에 있는 그 개념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뒤에 방법론들을 미리 이제 조금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에 대해서 잘못된 신념, 미스빌리프에 대해서 그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그게 미스빌리프라는 걸 갖다가 깨닫게 만들고 새로운 행동에 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always 광고가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약함이라든지 뭐 어떤 그 현실 도피적이고 뭐 부끄러워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소녀애가 나와서 뭐 너 여자애처럼 한번 뛰어봐 그랬더니 뭐 아주 그냥 씩씩하게 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여성다움이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초등학교 때는 그 여자애들 중에는 남자애를 이기는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육체적으로. 그게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나면서부터 뒤에 갈수록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청소년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자신감을 많이 그 떨어뜨리는 이런 걸 갖다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거를 꼬맹이 여자애들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걸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요약해가지고 뭐 이런 데이터를 나열해 준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성이 구분되기 이전의 아이들은 잘 뛰고 잘했는데 통념의 가로
사로잡힌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롤플레이를 했다. 사회화도 문제가 많다는 이런 얘기죠. 사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여자로 키워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길들여진 거죠. 예. 그걸 이제 미솔로지라 그러기도 하고 미스빌리프라 그러기도 하죠. 잘못된 신호. 그 여자애들이 뭐 총 갖고 놀라 그러면 야야야 너 왜 그러냐. 그럼 뭐 남자애가 인형 갖고 놀라 그러면 너도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이제 사회화의 과정이 상당히 작동하는 잘못된 편견을 갖다가 점점 더 확정시켜주는 그런 거죠. 또 네. 역설적인 게 뭐 여자가 분홍색을 좋아하고 남자가 파란색을 좋아한다는데 옛날에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여자가 여성적인 색깔이 파란색이고 남성적인 색깔이 분홍색이었는데 이게 또 바뀐 게 통념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부족의 오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쓸어가면은 끌고 가면 또 그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니야 나는 분홍색이 좋아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 왕따를 당한다. 그러니까 원래 그 분홍색이 남자의 색깔이었던 게 피는 빨간색이잖아요. 되게 강한 색깔이죠. 특히 전쟁터에서 어쨌든 피가 튀기니까. 근데 분홍색도 어쨌든 빨강색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스페인 황실의 이렇게 그림들을 보면 어린 황태자들은 분홍색 치마, 바지 뭐 이런 거를 주로 입고 있었죠. 그래서 원래 분홍색도 빨간색 계열로서 되게 상당히 강한 색깔이었는데 이게 현대에 와서 바뀌었죠. 예. 그래서 그 통념 자체가 그 셀프 풀필링 프로퍼시라고 그래요. 자충족적 예언이 돼가지고 미래를 그래 만들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자다움, 뭐 여자같이 뭐 그걸 열등하다는 그런 것과 동의된 생각으로 스스로 아웃풋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죠. 자, 저희 일부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실제 편집을 하면 한 30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좋은 말씀 감사했고요. 일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사실 제가 이거 일부 할 얘기가 되게 많고 특히 또 김도영 교수님 스타일이 항상 처음이 중요하다. 처음이 중요해요. 이 책은 처음을 거의 다 그 중요한 걸로 다 할애를 해놨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울고 먹어요. 중간 넘어가면은 실제로는 이분은 내가 읽으면서도 얘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러면서 얘가 지금 뭐 헤매면서 쓴 것 같아요. 3부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대로 또 그 사례를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텐저블하게 잡히는데 중요한 거는 1부에서 그 기초를 쌓아놔요. 네. 저도 요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시나리오 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원고나 기초 자료를 가지고 시나리오 결국 후킹도 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실 여기 보면은 주인공의 심적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일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각 교수님들께서 하고 싶은 말 따로 있으세요? 제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요소로서 이제 크게 4가지예요. 동기, 두려움, 소망, 욕구. 네.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 갖고 스토리를 만들어야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요소다.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이 인간을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이 인간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감정이 인간을 움직이더라.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 뇌수술하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분석력은 그대로 있고 다 훌륭했는데 마지막에 결정을 못 내려가지고 점심에 무슨 칼로리 얼마 뭐 가성비는 어떻게 쫙 했는데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데요. 감정이 없어서. 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원주 교수님 따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숫자를 아무리 보여주고 통계 수치를 내보여줘도 한 사람의 어떤 삶에서 느끼고 있는 스토리만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만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을 내보여주고 스토리로 보여주고 우리가 거기에 공감을 일으키면은 그게 우리 행동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게 지금 이 책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퀵뷰 시간, 예, 일부, 예, 이렇게 빨리 끝내본 적이 없는데, 좀 저도 어색합니다. 예. 예, 그럼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2부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5분간 쉽시다. 예, 이거, 치면 안 되는데 빨리빨리 끝내야 당구 치는데. 아니 당구는 치지 누가 당구를 안 친대.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저도 이게 진행하는데, 이 시원찮다. 진행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간다. 아니 하나하나 다 보면 언제 2시간에 끝내려고. 탁탁 치고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막 스킵하는 게 너무 많아. 기초가 안 아니 그 스킵을 해야지 2시간 만에 책 한 권 뛰지. 2시간 만에 책 한 권 뛰기로 했으면 스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저희가 3분만 이제 3분만. 책을 잘못 화장실만 갔다